돌 하나는 들겠다 이런 얘기는 답을 했는데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지만 검찰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정정 씨.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민주당의 승리, 범야권의 승리에 도움되는지 그분들이 좀 잘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총선 출마를 시사해 정치권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설 민심을 뜨겁게 달굴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송국건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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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어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어제 모습부터 보고 옵니다.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한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짚기에 앞서서 일단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온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1심 재판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대부분의 혐의가 이제 유죄였고 그래서 그렇죠.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사실관계 부분 그리고 법리 적용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 판결을 뒤집진 않았고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법리 적용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결국 징역 2년의 똑같은 실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사실관계,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도 법리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 주장들을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또한 양형의 부분이 있는데요. 양형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 있게 되면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인데 재판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라고 보지 않고 양형에서도 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또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이걸 두고 뒷말이 또 나옵니다. 법 쪽에서는 법정 구속이 부담이 돼서 뭐 대법원에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이 상황은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2년을 그대로 선고받았을 때 법정 구속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 법원에서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정경심 정 교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고인이 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간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정경심 정 교수가 가석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2년을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불구속을 했는데 불구속 이유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 1심 때와 두 가지는 같습니다. 하나는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뭐 피고인이 출석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다른 방어권을 행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법원 예규를 찾아보니까 예규가 하나 바뀐 건 있어요. 2021년에는 그 법정 구속 실형을 받았을 때 법정 구속 예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구속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2021년에 예규가 바뀌어서
구속 사유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구속을 한다. 예. 그러니까 좀 안 하는 쪽이죠. 네. 안 하는 쪽인데 그런데 이게 1심보다는 2심 그러니까 신급이 올라갈수록 더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2심에서도 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뭐 정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이 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예. 민정수석이 아니었으면은 과연 일반인과 이렇게 예. 차별화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정무적 판단 부분은 물론 이제 개인적 그렇죠. 의견이시고 재판부는 재판부의 의견대로 이 법리에 따라 판단을 했을 텐데 일단 조 전 장관은 어제 재판이 끝난 뒤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2심 선고 뒤에 이제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 뭐 사실상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이게 지금 결국 결과론적이지만 법정 구속이 안 되면서 길이 열리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이미 조 전 장관은 리셋 코리아라는 이미 신당 형태의 플랫폼을 만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지금 만일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리셋 코리아를 이끌어갈 동력이 많이 상실되는 거고 예. 또 이미 이제 금고 이상의 그러니까 몸이 이제 그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제약을 또 받고 그렇죠. 국민 정서에도 여론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텐데 저렇게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신당에 대한 계속 동력을 이어갈 걸로 봐요. 물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사실은 뭐 검찰 해체당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뭐 밖에 있느냐 안에 들어가 있느냐의 유무가 꼭 뭐 당을 창당하고 못하고의 그 경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모양새가 유죄가 인정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상 좀 묶이는 그런 말하자면 모양새가 되는데 저렇게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가 예.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까지 총 그 재판 기한도 거의 4년이 넘게 걸려왔는데 그럼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만일 거기에서 비례대표라도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조금 사법의 형평의 문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그러면 아직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것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정치적 결벽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민정수석도 하셨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 정치적 결벽증이 없다고 말한 건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그 빌미를 제공해 준 건 전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조차도 사실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다 출마를 허용한 상황이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민주당보다 조금 공천 절차가 늦기 때문에 스텝이 좀 늦기 때문에 이제 곧 드러날 텐데 국민의힘에서도 1심에 실형이 나온 분이나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아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거로 보고요. 심지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2023년 작년에 그 사면용 그러니까 총선용 사면을 해준 이후에 출마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면 이후에도 사면 다음 날 예비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후보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권 거대 양당이 모두 사실상 이 재판 리스크를 갖고는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있는데 뭐 나라고 못할 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총선용 사면은 민주당의 시각이고 사면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한데 이 조 전 장관의 움직임을 가장 주시하는 곳은 민주당일 겁니다. 이 조국 신당의 움직임과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 때문인데 지금 속내가 복잡하다고들 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글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제 판결이 나온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들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정치는 생물이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뭐 조국 전 장관이 새로운 길을 가시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당내에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뭐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번 총선에서 중도 외연 확장을 누가 더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승부가 있다라고 본다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당연히 중도층 표심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이게 중도의 표심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앞으로 고려가 있을 것이다. 잠시 뒤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 텐데 일단 외연 확장, 뭐 애들로 약간 표현을 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속내가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 걸로 보세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안에 뭐 길은 두 갈래죠. 하나는 조국 그러니까 뭐 대통합이라는 그 뭐죠 그 비례 통합 비례 정당, 통합 비례 정당 여기에 그 스크럼을 짜는데 이 집어넣자니 일부에서는 그 집어넣으면은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다. 그렇죠. 중도층으로 가기가 어려워진다. 근데 집어넣지 않고 따로 가자니 또 강성 지지층이 반발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스크럼을 따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앞순위를 주면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2020년에 시민사회단체 온 사람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줬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뒷순위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맏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민주당 출신들이 앞순위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조국 전 장관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석을 하려면 3%인데 그렇죠. 근데 1번은 여성에게 줘야 돼요. 그럼 조국 장관이 당선되려면 이번에 당선되려면 4, 5%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면은 위원이 돼서도 배치가 날아가죠. 그런데 그 정영심 씨 같은 경우에 2심 확정하고 대법원까지 5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5개월이 걸린다고 하면은 자 4월 달에 총선이 있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6월 초에 시작됩니다. 그럼 딱 5개월 후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대법원에 그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버리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그 국회의원 배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아직은 뭐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송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일단 아마 민주당이 정한 원칙에서 조국 신당이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어제 박홍근 의원께서 이제 추진단장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내세운 원칙이 일단 원내 와 있는 소수 정당과 협상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통합비례정당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 3%라는 봉쇄종을 좀 넘기 힘든 소수 정당들에게 민주당이 디딤돌 역할을 해주겠다. 단 그래도 디딤돌을 밟고 올라갈 힘 정도는 있는 소수 정당이어야 된다는 그 기본 원칙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이면에 그리고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원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나간 인사들이 만든 정당들 그리고 이 통합 비례 정당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들 이런 정당들을 다 포함시킬 경우 민주당이 이 국민들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얘기했던 준위성 정당이라는 그 취지에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준위성 정당을 선언했고 어제 박홍근 추진단장이 말한 그 원칙들만 봤을 때도 조국 장관이 추구하고 있는 그 신당은 여기에서 포함되기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을 뭐 배제하냐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내세운 원칙에서 아마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의 강을 건넌 상황이고 원칙대로 하면은 그럴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이야기이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쏘아올린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이 친문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건데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옵니다. 대선 패배가 문재인 대통령 탓인가?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은 되고 문재인은 안 되면 이게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친명은 되고 친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선 이길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이게 사실 정성호 의원이 친문계 좌장으로 꼽힙니다. 이제 정 의원까지 가세를 하면서 친문계 기류도 역시 심상치가 않아졌는데
이게 지금 임종석 전 실장도 친명을 향해 여기서 더 나아가면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거다. 이런 SNS 글을 올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예. 민주당이 그 굉장히 임계점에 와 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상황 관리가 안 되면은 뭐 당이 쪼개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그 내부의 이탈이라는 엄청난 지금 후폭풍은 감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는 친명계가 좀 잘못 짚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선은 회고형 투표라고 하고 대선은 미래형 투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지난 대선이 회고형 투표 때문에 졌다는 얘기인데 지난 대선은 미래형 투표였겠죠. 그러니까 미래형 투표를 누가 상징합니까? 대선 후보가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이 진 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예.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은 거다? 이 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친명계가 친문계를 향해서 당신들이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이건 본말 전도된 거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데 임 실장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재임하던 기간 때는 최대 47%까지 국정 지지율이 나올 때였다. 예. 그럼 이게 심판받은 근거냐라고 되묻는데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은 이거라고 봅니다. 친명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더 완성하자는 거고 친문계가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니까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불씨들을 제거하자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조홍천 의원 한 말이 설득력 있잖아요. 수박이 나가니까 이제 멜론 나가라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뼈 때리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명백 위원장이 지금 총대를 약간 맨 것 같은데 약간 국합은 이재명 대표, 뭐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슬쩍 빠지고 예. 기준은 이명백 공관위원장 얘기하면서 총대를 메고 이런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 관리 조금 더 진행되면은 제가 보기에 되돌이킬 수 없는 분란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 완성하는 이 행보가 사실 더 이어지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임종석 전 실장의 이 갈등에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민주당 내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은 단합해야 되는 시기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철저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또 회동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도 뭐 명문정당이라는 이야기 다시 나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단합해서 총선 치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실한 것 같고 다만 정당 내에서 공천을 앞두고는 뭐 어느 당이나 자부비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의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을 두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하는 모습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라는 분은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또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확대돼서 전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펼쳐지고 있는 뭐 친문대 친명과의 어떤 계파 갈등이 다소 조금 더 확대돼서 보여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건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갈등 경쟁들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일수록 지도부가 시스템대로 당원 당규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결국에는 수긍할 수 있고 결국에는 단합된 과정 속에서 총선을 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친문과 친명 간의 묵은 감정이 이번 사태를 더욱 키웠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게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감정의 골. 그러니까 이재명 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는 이제 경선 후보로 붙은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겁니까? 그때 2017년 대선 후보 경쟁 때죠. 예. 그때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말 그 팬덤을 동원해서 상당히 세게 붙었어요. 그렇죠. 이쪽은 또 손가혁이라고 해서 손가락 혁명군 이렇게 해서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친문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네네. 그리고 그때 해경군 김씨 논란까지 막 있었잖아요. 양쪽에 그때 상당히 그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 또 이재명 지금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나왔을 때 그때도 또 친문 쪽에서 전해철 의원을 내세워서 굉장히 또 갈등이 깊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해찬 그 친노 친문의 자장인 이해찬 전 대표가 이쪽에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쪽이 어느 정도 좀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국면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 이것은 일종의 포장입니다. 그건 포장에 불과하고 지금 갑자기 그거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과거의 일 가지고 뭐 이쪽이 책임다 저쪽이 책임다 하는데 예. 이것은 포장이고 그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미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기 당권을 놓고 싸우는 그렇죠. 거다. 자기 예. 당권을 놓고 싸우는데 과거 일 가지고 책임론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배척을 하러 가는 거죠. 예. 지금 당장 자기 대권 이야기를 하는데 대권 전에
8월 달에 이재명 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8월 달 되면은 당 대표 경선이 있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도전할 수 있다. 뭐 도전을 하더라도 예. 본인이 도전을 하더라도 강력한 라이벌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강력한 라이벌은 임종석 전 실장이 외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문계 중에 지금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종석 전 실장이 유일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죠. 문재인 예. 대통령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조직을 다 짰어요. 예.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캠프에 조직을 다 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다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보고 일단은 배제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죠. 예. 또 친문계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대표가 아직까지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온 이재명 대표가 이 갈등을 풀지 못하면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입장 표명을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임종석 전 실장이 너무 큰 화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아마 중요한 판가름을 하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갑에 그 공천 신청을 한 것,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것,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 전 실장의 좀 실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략 선거구로 당원 당규에 따라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 뭐 신인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저를 좀 거기에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건데 중진급이 가서 예비 후보 등록한다는 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는 나는 종로든 어디든 가겠다 했는데 지도부와 소통이 안 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그 뭐 지역을 안 정해도 되죠. 예. 지역을 안 정하면서 뭔가 임종석 전 실장도의 네임 밸류라면은 꼭 예. 지역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적격 부적격 심사 역시 그럴 때 뭐 보통 종로의 지역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지역구로 갈 수 있는 상황이나 일단 적격 부적격만 여기가 하겠다라고 예.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밟을 수도 있는데 임 전 실장이 너무 도전적으로 거기 한 것도 문제이긴 하나 저는 당에서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험지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임 전 실장은 어떻게든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중진 의원들, 뭐 비윤계 의원들을 중진 차출 이렇게 험지 출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이 없이 선거를 치르긴 힘든 상황까지 왔다. 예.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지금 당을 나간 분들이 이재명 대표 이제 뭐 이선 물러나라 할 때 내세웠던 우리 논리가 이재명 없이는 안 된다였잖아요.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친문 없이는 안 되는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아하. 친문의 상징적인 존재인 임 전 실장은 어떻게든 총선에서 무슨 역할은 맡겨야 되는 상황이 왔다. 숨어야 된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욕설 논란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JTBC 유튜브에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다가 욕설을 내뱉은 건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 독재가 만약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다. 걸어다닐 수 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끔소리하고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역대 얘기해요.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네, 말을 해. 네. 자, 이게 지금 욕설 부분이 현재는 편집된 상태지만 이 방송 이후에 그대로 영상이 올라왔고 또 논란이 됐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우상호 의원은 사실 이 말하자면 586에서도 조금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예. 총선 불출마도 선언해가지고 나름대로 당의 헌신성과 어떤 쇄신에 대한 기여도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욕설 한마디로 완전히 이런 것들이 또 묻혀버리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저 우 의원이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꺼낸 이른바 586 청산론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 586 청산이 아니라 검사 독재 청산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프레이밍 전쟁에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대가 말한 것에 반박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공간만 더 열어준다는 게 정치권의 이게 프레임 법칙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박이 아니라 다른 걸 이야기해야 예. 되는데 그 586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제 검사 독재 청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말 한 순간 자기가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도 받잖아요. 왜냐 지금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예. 검사들한테도 시달려서 이걸 청산해달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또 비판도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이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공격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본인들이 정당해도 상대방의 논리에
욕설로 대응하는 순간 이거는 이미 논쟁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으로 치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중진 의원이 더군다나 이제 그런 헌신까지 보여줬던 분이 저렇게 빌미를 예. 제공하고 민주당에서 586 청산에 대한 계속 불씨를 키워내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서 참 한번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 위원장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우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새천년 NHK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제 가짜는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언은 지난해 10월 이제 다른 건과 관련해서 이 현재 한 위원장이 했던 말인데 한 장관은 어제 입장문에서도 이 86 운동권 청산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을 비판을 한 건데 이게 대대 공격의 빌미를 준 거예요, 지금. 제대로 공격의 빌미를 준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어제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그 비속어를 쓴 이유는 이 검사 독재 정권이면은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비판을 하다가 이 욕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가능컬러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죠. 근데 가능컬러 토론에서 우상호 의원 자체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우상호 의원이 그러니까 운동권의 어떤 그 맡은 격인데 우상호 의원이 자기들은 여태까지 국회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에서도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한번 국회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그 스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말을 꺼내서 그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그 비판까지 염두에 두고 본인에 대한 비판이었으니까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감옥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욕설까지 넣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다시 NHK 사건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내들었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총선 구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윤석열 정부 그 심판론에서 이 운동권 그 특권 정치 정산론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운동권 그 86 운동권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 우상호 의원인데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또 욕설까지 하니까 NHK 사건까지 다시 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특권 정치뿐이 아니고 어떤 도덕성 문제, 예. 86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까지 부각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게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프레임 싸움이 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글쎄요, 일단 욕설이 나온 것 자체는 부적절하겠죠. 예. 그러나 일단 우상호 의원이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또 앞서 맥락도 보게 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뭐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저는 그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가능클럽 토론에서 나온 말이었고 예. 당시에 뭐 검사 독재에 대한 의견을 그런 묻는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에는 검사 독재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또 소탈하게 말씀 주셨으면 됐을 것인데 갑자기 또 야당 대표에 대한 또 공격이 나오고 거친 예. 발언들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다른 거친 발언으로 설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 독재가 없었다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받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 보시면서 가장 피곤하실 것은 당연히 국민이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저희 그렇기 때문에 욕설 부분은 당연히 부적절하겠지만 일단 서로 간에 나오는 물론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너무나 거친 발언들은 정치권에서 좀 자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의 지역구 재배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탈원해달란 당의 요청을 삼선의 김태호 의원도 수락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거대 야당의 행포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지금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낙동강을 지키는 것이 고향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 그리고 저 김태호가 비켜나갈 길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자, 지금 경남 양산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이 전직 도지사 매치가 예고되는 건데 지금 설 연휴 동안 중진들의 지역구 재배치가 곳곳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뭐 더 확대되겠죠. 예.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재배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전재수원에게 서병수 전 지금 현역 의원이죠. 그렇죠. 서병수 의원이 갖고 김두관 지사에게 김태호 의원이 갖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여기는 원래 국민의힘 전통 강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험지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강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예. 곳에 가라고 했는데도 두 분 다 수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재수원 20년 동안 닦은 곳에 서병수 의원이 가라고 하니까 또 갔고, 예. 그 김두관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에 또 가라고 하니까 갔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에 그 차출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다른 의원들이 아니 그 민주당이 험지로 만들어 버린 곳도 가라고 해서 다 수용했는데 왜 이런 곳은 안 가냐?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민주당이 그 다수 예. 의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곳 아니냐. 그런 곳으로 차출했고 좀 도전을 하고 좀 희생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제안하기 힘들어진 거죠. 저는 근데 민주당도 아마 이런 재배치나 예. 험지 출마 그리고 중진의 차출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양당의 전략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총선에서 지켜볼 아주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상황을 두고 친윤 중진이나 뭐 당실세 또 특히 대통령실 출신의 희생 이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꽤 크게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낙동강 벨트 재배치가 그 지금 말씀하신 친윤 또 수도권 이것을 어떤 확 바꾸기 위한 예. 전조라고 봅니다. 전초 작업이다. 예, 전초 작업이다. 예. 이게 북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인유한 혁신위원장 때는 이 영남권 중진들이 수도권에 출마하고 있죠. 네. 이건 그런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예. 수도권 출마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 벨트에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 현역이 있는 곳에. 예. 낙동강 벨트에 9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5개가 민주당이 그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이제 지금 3개 조혜진 의원까지 3명을 했는데 또 한 2명 더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북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과를 공천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친윤에 대한 정리 작업일 거예요. 그 지금 강남 어뢰 가려고 했던 유원모 전지사 비서관이 지금 강동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이제 전조라고 보는데 아마 이 영남권에서 재배치가 끝나면은 수도권의 그 친윤 또 아니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나 장차관 출신들에 대한 교통 정리가 본격화되고 그 시점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뭐 충돌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이런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된 김성태 전 의원은 공천 결과에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는데 김 전 의원은 공관위원이자 이 당 주류인 이철규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양쪽 주장 먼저 들어보시죠.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허리많은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또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공관에 들어가 있는 한 인사가 3차 공관위 기준에 반영시킨 그 장본인이 허리 말하는 핵관 인사입니다.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라면 혹시 이철규 의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감정이 주스러지지 않아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누가 그분 한 분 때문에 기준을 바꾸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총선 기획단이 우리 만들어놓은 기준에 해당되다 보니까 네. 그분이 일단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적 이 제재니 또한 음모니 하는데 그런 말씀이 국민들께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김성태 전 의원은 공천 심사에서 배제가 됐고 이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과 강하게 지금 부딪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총선 앞두고 비슷한 일들이 있기는 한데 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성태 의원은 지난번 국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그런 어떤 당사자에서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헌신성을 인정받고 있죠. 더더군다나 강서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또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출마 못하게 되니까 억울한 심정도 저도 10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건 당의 결정이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무슨 사적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이 만들어 놓은 그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뇌물죄로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유죄 판결을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령 억울한지 이게 뭘 함정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법원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가 판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기준을 이제 두었는데 이게 본인 한 명에만
적용됐다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다 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온당치 않다 보이고 오히려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공관위가 이번 그 역대 공천관리위원회보다 아주 엄정하고 세밀한 지금 기준을 두었어요. 각 지역별 경선도 험지와 말하자면 지금 양지에 따라서 다 5대5니 8대2까지 그다음에 그 이른바 중진들을 치어내는 과정들도 디테일하게 지금 다 해놨기 때문에 만약 이게 누구에게만 이게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기준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의 저 발언은 억울함은 있겠지만 저게 또 당의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는 이 시스템 공천을 얼만큼 공관위가 원칙과 그다음에 끝까지 기준이 변동됨이 없이 일관되게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게 남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정치 공작은 맞잖아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당에서는 언급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알면 돼요. 그렇게 무슨 리스크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진 않고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원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문제 등과 관련해서 야당은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름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좀 나아간 이야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그동안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야기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뭐 박절하지 못해서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답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사과로 넘어갈 부분도 아닙니다. 지금 이미 검찰이 형사부가 배당이 돼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는 물론이고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철저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도 덧붙여 주셨더라면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식의 사안이라면 앞으로 고위공무원들이 뭔가 국가의 선물을 받고 나서 본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입장은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아쉽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선 우리가 두들겨 맞으며 총선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제는 사과해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앞으로 한동훈 지도부가 사과를 할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 말의 이제 맥락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거니까 대통령이 공적 상태에서 언급한 걸 우리가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더 이상 여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더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오롯이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풀어야 할 이제 문제가 됐고 대통령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김경률 위원은 어쨌든 아쉽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했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번 총선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당에서 일관되게 완보이스가 나오는 것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오히려 이 당이 총선을 앞두고 건강한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당이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비대위가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대위마저 과거 김기현 체제의 어떤 그 당 지도부와 다를 바 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은 사실상 비대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수도권 같은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조금 유연하고 전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을 김경률 위원이 저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의 입장과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국민 설득을 좀 해나가는 작업들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설 인사를 참모들과 함께하는 합창으로 대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이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 저는 뭐 상황 봐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매년 명절 인사 영상에는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함께 등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 명품백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담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조금 전 보신 영상, 그리고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이 백 논란이 그러니까 파우치 백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예. 김건희 특검이 총선용으로 이제 설치가 됐다 이런 그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김건희 여사는 공식 수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연말에 이 뭐 이웃돕기 뭐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 그거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총선 국면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또 따로 한쪽에 잠복해 있어요. 아직 재표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기한이 없기 때문에 기한이 그래요. 없죠. 본인들이 기한이 없는 걸 설정을 했죠. 예. 뭐 간섭적으로는 한 2주라는 기한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면은 김건희 그 여사 특검법과 이 파우치 문제 가지고 같이 막 공세를 벌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총선 때까지는 나오기 어려운데 제가 저 한 말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예. 사과를 왜 안 하냐 여기에 지금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어제 발언에서 낮은 수준의 유감 표명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예. 이런 의견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과합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예. 자, 고민정 의원도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는 시작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과를 하면은 그러면 그 부분이 사과를 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자. 이렇게 다시 정치 공세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안민석 의원이 당장 탄핵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연결돼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사과를 하는 그 순간에 그다음에 더 문제가 확산되고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이 됩니다. 고민정 의원 이야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낮은 수준의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이해를 합니다. 뭐 물론 탄핵은 민주당의 공식 발언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 사과를 한다 해도 이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다. 이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등장 이후로 뭔가 지금 명품백 수수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기존 주장하던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리고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 두 가지였습니다. 수사를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은 사실상 사라지고 그 명품백 수수도 수사가 아닌 사과 여부로 축소시킨 게 김정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뭔가 차별화 전략의 성공이었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도 안 했고 유감 표명 뭐 사실상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대통령의 워딩 중에 문제라면 문제다라고 한 게 문제도 인정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감 표명으로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거를 못 하신 거죠. 왜냐하면 전 용산으로 왜 오셨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으로 오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국민과 더 가까이 가겠다. 근데 국민과의 물리적 거리만 가까워졌지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구한 얘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안 하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이거는 사과를 해도 수사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과조차 안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는 영부인이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는 상황인데 이 내용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갑니다. 김건희 여사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라. 나는 잠재적으로 밑에 여성 비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자는 좀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게 자기 역할이야, 본분이야. 이런 메시지 더 이상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동하시되 더 겸손하게, 더 진심으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셔라. 무조건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부인의 활동 재개 여부 그리고 지난 대담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설 연휴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나눌 텐데 그러면 이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걸로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뭐 총선 때까지 영부인은 아마 등장하지 않을 걸로 생각은 하지만 저는 총선 이후에는 영부인이 다시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럼 국빈 방문 때 대통령 혼자 갑니까? 설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설 이후에도 국빈 방문이 아마 잡혀 있을 텐데 그럼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활동은 안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낸시 레이건 여사는 마약 퇴치 운동, 그다음에 그 미셸 오바마는 아동 비만을 다 다뤄가지고 굉장히 대통령의 국정 수행하는데 순기능적 도움을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부속실을 지금 검토 중인데 큰 도움이 되겠냐고 하지만 그걸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외부 활동하려면 공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여지를 열어둔다면은 저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말하자면 대중과 접점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영부인에게 무대가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럼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될 일이고 저는 이번 설 민심을 바탕으로 이게 아무런 양론으로 갈리겠지만 언제까지 대통령 영부인이 자기 역할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거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공적 시스템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걸 제대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아마 그렇게까지 저는 3월 정도면은 좀 이게 많은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제 국빈 방문도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영부인이 나타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문 일정이 아직 공개된 거는 없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엇갈리는 상황 같은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제3지대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신당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은 이낙연, 금태섭, 이준석 대표가 주축인 신당 세력들이 이제 귀성 인사에 나서며 분위기를 띄웠는데 영상 보고 옵니다.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흐뭇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족들끼리 또 친지들끼리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도 진지한 대화 나눠주시고 설 대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따뜻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설에 모이신 분들이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좀 더 화합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 5화를 넘었다 이렇게 자신감도 내비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죠. 반반이다. 5화를 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5화를 안 넘었다고 봅니다. 안 넘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중간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로 게 중요한 변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 빅텐트를 형성을 하면은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고 또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역량이 있을 것이냐, 그 빅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구하고 위성정당 만들 정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 군소 정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서 1, 2, 3번 정도 당선을 시킬 수 있는 그 제도가 지금 확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빅텐트에 들어가지 않고 중텐트 정도에서 이번에 총선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빅텐트보다는 중텐트로 갈 가능성이 한 절반 이하라고, 그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제3지대 각각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5월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